최재현 전 통일부 장관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이 책의 이 뒷편을 보면 문재인, 김정은이 열어갈 2020, 2020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이렇게 쓰여 있고 책의 부제가 판이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라고 써 있어요. 네. 진짜 바뀌는 겁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소가 짜놨던 그 이념 대결성 냉전 구조가 이제 드디어 이제 허물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미 수교가 되고 북일 수교가 되면은 90년대 초에 한소 수교, 한중 수교는 끝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적대 관계가 사라지면 예. 이제 판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판이 바뀌는 거고, 그 판이 바뀌면은 뭐 자연히 세상은 바뀌는 건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정상회담 안 가겠다는 저 정치인들도 많지만 네. 판이 바뀌는지는 모르고 지금 옛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니까 빨리 생각을 바꿔라. 근데 진짜 바뀝니까?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북미 북일 수교까지 갑니까? 북미 수교 지금 그 북미 수교를 해주고라도 비핵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트럼프는 정치적 그 이 장래가 없어요. 또 한쪽에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를 해가면서 북미 수교를 끌어들여가죠. 완수를 해서 외국의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북한에 이 여건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그 북한 주민들한테 약속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그 계획이라는 거 이걸 완성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비록 거기는 세수 퍼는 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적 지지는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저항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둘 다 지금 낭떠러지 위에 서 있어요. 낭떠러지에. 그래서 트럼프, 김정은 둘 다. 자,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절박한 심정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기만 하면은 고맙다. 곧 만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 쪽에서 약간 이상한 김새가 느껴지면은 바로 친서를 보내든지 또는 다른 형태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비핵화하고 북미 수교인데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하겠다고 작심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저 야당에서는 육성으로 직접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판문점 선언이나 어디에도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라고 그랬죠. 핵 없는 한반도인데 핵 없는 한반도는 소위 땅 위에 핵무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땅 위에. 그러니까 주변에 가령 그 이제 그 문제 삼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괌에 있는 핵무기까지도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미국 얘기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4,000km, 5,000km 떨어져 있는데 미국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간섭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핵 없는 한반도는 한마디로 북한의 비핵화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신다. 예. 그런데 지금 장관님 분석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벼랑 끝에 섰다는 건데 6.12 정상회담 이후도 벌써 석 달입니다. 왜 진도가 안 나갑니까?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되던 시절에는 이게 뭐 그러니까 북미 관계라든지 북핵 문제가 전혀 진전을 안 보일 때는 이게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그 판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안 난다고 지금 오히려 조급증을 내고 있어요. 맞아요. 조급증을 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워낙 금방 될 것처럼. 글쎄 그 언론에서 그렇게 장밋빛으로 반영을 시켜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협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대통령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장관급 또는 차관급, 차관복급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 그러나 방향은 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위원장의 저쪽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필요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게 나올 수 있지만은 되돌릴 수는 없다. 방향 바꿀 수 없다. 믿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3개월 지났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만 3개월 됐죠. 정상회담 한 뒤에 만 3개월 됐는데 3개월 정도에 저렇게 친서가 4번씩이나 오고 가고 폼페오가 3번이나 평양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다녀오고 나면 네. 아마도 문 대통령이 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낼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미국한테 전달해주면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폼페오가 갈 겁니다. 또 가고 아마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잡아가지고 나오겠죠. 그건 아마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11월 초니까. 그렇죠. 아마도 11월 6일 날 중간선거에 최대한의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점,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김정은이 미국까지 간다. 갈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이미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놨어요. 예, 그렇죠. 초창기에. 네. 그러니까 그 아마 싱가포르에서 그 얘기를 했던가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가는 교통편의 문제일 뿐이지. 네. 지금 북한의 비행기가 그렇게 장거리를 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또 중국 비행기 빌려 타고 갈 수는 없고. 그거야 뭐 실무적인 문제고요. 네. 그래도 미국이 비행기를 보내줘도 되는 거고. 네. 자,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기들은 핵실험장 또 미사일 실험장 등등 폐기하고 미군 유해도 뭐 송환하고 뭐 이런저런 조치들을 여러 개 했는데 미국은 한 게 없지 않느냐. 한국도 한 게 없지 않느냐. 말만 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서운함을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어찌 보면 좀 변두리 것들만 건드렸지 지금 당신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몇 개고 이거부터 우선 밝히는 게 시작 아니냐. 왜 핵심은 빼놓느냐. 서로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일리 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북한이 핵실험장을 파괴하고 폐기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완전히 그건 못 쓰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그 엔진 뭐 시험장 발사대 이런 것도 이제 그 폐기를 했는데 해체하고 그거는 앞으로 그런 짓을 안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래 핵은 미래죠. 미래 핵에 대한 거의 그 포기를 분명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물질이 양이 얼마나 되고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은 얼마나 되고 핵시설은 어디 있고 그렇죠. 말하자면 제철이 공장이라든가 농축 공장은 어디 있고 또 제조 공장은 어디 있고 또 핵무기는 도대체 몇 개를 가지고 있고 6차 핵실험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미사일도 몇 기를 가지고 있는지 가령 4,000km 이상 중장거리 이상 몇 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하라는 거고 그렇죠. 또 핵기술 핵기술자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술 뭐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파기를 해도 사실은 머릿속은 지울 수가 없으니까 다시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시설, 무기, 기술 이거를 지금 내놓으라는 건데 미국이 처음부터 좀 그 차근차근 요구를 했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뭐 핵무기의 60% 이상을 먼저 신고를 하라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강도적 요구를 한 거죠.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서 북한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시설 및 물질 신고를 하고 검증단은 불러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해가지고 폼페오 장관이 와가지고 결론 내도록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뭐 무리한 건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핵무기도 있고 핵폭탄도 있고 미사일도 있으니까 그런데 미사일은 쏠 수 없게 됐어요. 왜요? 발사대 해체해버렸으니까. 더구나 근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도 불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이제 북한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회담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북한도 이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걸로 여러 군데서 그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특히 미국이 특히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진정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야당 쪽에서는 우리가 직접 확인 안 했으니까 소용없고 무슨 비핵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육성으로 듣지 못했다고 누가 그러던데. 또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도 번번이 우리가 속지 않았느냐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북한과 핵 협상을 한 것은 미국이에요. 그 속은 경험이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좀 나서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그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이상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네. 좀 아까 제가 이제 미국 입장 또 북한 입장 얘기한 거에 대해서 미국 입장을 좀 설명해 주셨어요. 진짜 그게 핵심이다. 현재 핵이 핵심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심지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주한미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말까지 직접 자기 입에서 나올 정도로 종전선언을 좀 강하게 지금 촉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건 무슨 협정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 선언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미국 입장에서 어려울까요? 미국 입장에서 바로 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게 이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중간 단계니까요. 일단 평화협정으로 간다면은 그 미군 철수 요구를 다시 내놓지 않겠는가. 미군 철수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불안해하는 거죠.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의 좀 성격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소위 그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쪽에 꽂힌 것 같아요 지금. 최악의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 협상을 하려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그 전제를 해야 되지만 그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가면서 그 중간 을 때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바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말, 우리 특사들한테 그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미군 철수 론, 네. 미군 철수 가능성, 그다음에 또 한미동맹 파기 가능성에 대한 공포 내지는 그 불안감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 걱정 네, 말라. 네. 그리고 종전선언은 사실은 저게 종전선언이 되고 나면은 현실적으로 대북 경제 제재의 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까지 하고 평화 쪽으로 나간다고 하는 마당에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데 제재와 연결되는군요. 제재와 연결되죠. 근데 이제 그걸 막바로 얘기를 못 하고 근데 예.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은 제 생각에는 기왕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미 정상회담 후에 일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은 이제 대북 제재는 좀 중단하고 네.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면서 그렇죠.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해제 해제인가요? 뭐 제안을 취소. 하겠죠. 그렇죠.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적극 말렸죠. 네. 근데 이제 종전선언이 되고 나면은 중로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 길이 없죠.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것은 북한의 계산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해서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은 바로 경제 제재가 현저하게 완화된다. 네. 중로가 도와줄 것이다. 그런 걸 또 미국은 두려워한다. 미국은 좀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맞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현재 핵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그리고 사철단 입국 이것과 종전선언 네. 그 정도 선에서 11월 전에 뭔가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세요. 이제 11월 6일 날 좀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좀 상원이 전원 새로 선출이 됩니다. 그렇죠. 상원이 전원 선출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이른바 공화당 또는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이 되도록 하려면 예. 북한의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필요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아마도 10월 중순에서 하순 그 사이에 해야 된다고 지금 타이밍을 그렇게 잡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그때로 잡힐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정상회담을 놓고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일련의 논란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대표가 뭐 같이 안 간다라고 한 거는 뭐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마저도 안 간다라고 할 정도라면 이건 청와대가 좀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뭐 충분히 대통령이 이미 오당 대표 만났을 때 다 언질 해놨던 건데 얘기 다 갖춘 건데 뭘 그러냐 이런 시각도 있고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그
야당 대표들이 안 가는 것은 좀 별도로 지금 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건 이제 정치 그야말로 소위 그 헤게모니 문제입니다. 네네. 남북관계 개선을 하는데 우리가 뭐 손학규 대표는 둘러리 쓸 필요는 없다 그러는데, 둘러리 안 쓰면 그러면 주역을 하겠다는 건 가서 그러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든지 그때까지는 그럼 안 간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문희상 의장이 안 간다는 건 문희상 의장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쪽에서 의장, 부의장 두 분이 그다음에 외교통일위원장. 네. 말하자면 그 국회 지도부 전체를 지금 모시고 가려고 했던 것이 좀 과욕이었지 않나. 아하. 왜냐하면 물론 대통령은 그 정부의 수반이죠. 국가 원수고. 네. 근데 이제 대통령 그 행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 뭐 이렇게 3부로 나눈다면은 입법부의 지도자들까지 전부 이 자리를 비우고 평양으로 간다는 것도 난 조금 예. 원래 그 대통령이 이렇게 떠나면은 총리는 반드시 그 있어야죠.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저 수장들이 전부 지금 평양으로 가버린다는 것도 그것도 모양새는 안 좋죠.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과거에 2007년에는 국회의장은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허. 2007년 때는 그때가 그 김원기 의장이 그 전반부 의장이었나요? 김원기 의장은 그때 제가 같이 갔었어요. 네, 특별사원으로. 네. 근데 의장단 전체를 모시고 가려고 했던 것은 좀 과욕이었다. 상징적으로 국회의장 알겠습니다. 정도. 그건 청와대가 좀 과욕이다. 좀 과욕이었다. 야당 대표들이 뭐 장기판에 졸 취급하느냐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그걸 참 남북관계 이게 비핵화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비핵화의 의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가봐야죠. 어? 그건 좀 그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얘기 나오자마자 거절하는 것도 문제고. 예. 사실은 그 전에 그 정무수석이라는 게 그런 거 사전에 이렇게 사전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예. 뭐 그 물밑 그 탐색하고 하는 자리인데 그 왜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아무튼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네, 이래저래. 그럼요. 그래서 지금 그럼 가겠다는 당 대표만 모시고 간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 같은데. 근데 2000년에도요. 예. 2000년에도 야당은 안 갔었습니다. 예. 2000년 야당은 안 갔었고. 여당 대표는 갔고요. 여당의 그때 정책위원회 의장이었던 이해찬 의원이 갔었죠. 정책위 의장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책위원회 의장 정도를 가자고 그랬으면 그게 좀 얘기가 좀 쉬울 수 쉽게, 있는데. 그런데 대표를 가자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들은 상징성은 있지만은 좀 거기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도 아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어쨌든 청와대도 잘못 판단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오류 같은 것들이 있었고 야당도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절박할수록 직접 가서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태도가 좀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나저나 정 장관님은 내주에 평양 같이 안 가십니까? 뭐 특별수행원 자격. 아니 뭐 이제 연락이 뭐 가자고 연락이 오면은 가는 거고. 뭐 내일쯤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모레 개성공단에 열리게 돼 있는 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는 갑니다.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역할을 하게 될까요? 주로 이제 남북 간의 상시적인 접촉. 그러니까 그 웬만한 회담을 다 그 대체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했더군요. 우리 통일부 차관이 그쪽 가면은 북한도 그 급이 오는 겁니까? 그 급이 오죠. 네, 그 급이 오죠. 예. 그 정도는 상호주의로 그건 예의를 갖추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차관은 거기 상주를 못 하고 그 대표로 해서 필요하면은 가고 소장들끼리 그러지만 밑에 아마 실무적으로 뭐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을 둬가지고 상시적으로 그걸 하다가 위로 올라가서 소장급에서 그러니까 차관급에서 뭐 결론을 내야 되겠다 하는 일이 있으면은 내려오라면 되고 우리는 올라가면 되죠. 이런 정도의 공동연락사무소는 최초죠.
그렇죠. 차관급이 그렇게 하는 것은 최초죠. 원래 그러니까요. 그게 그 옛날에도 그러니까 그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하고 90년대 초에도 판문점에 각자 자기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둔 적은 있었어요. 네네. 우리 이제 과장급으로 했었죠. 북쪽도 그렇고. 그러면 격이 다르죠. 격이 다르죠. 그리고 이번에는 공동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가 이제 공동으로 하다가 이게 사실은 나중에 각자 우리 쪽의 사무소가 평양으로 올라가고 맞아요. 그래야죠. 저쪽의 사무소가 서울로 내려오는 네. 뭐 남북이 국가 간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사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부라는 식으로 연락 예. 대표부라는 식으로 해서 교환 설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무소도. 네, 네. 자, 이제 중국과 일본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종전 선언하게 되면 남북미냐, 남북미중이냐 이게 항상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근데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하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됐기 때문에 그거를 참 빼고 뭐 남북미만 미국은 남북미만 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중국이 그렇게 꼭 기해야 된다고 하는 마당에 그걸 빼고 가면은 그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미국이 북핵 문제를 풀거나 북한 문제를 푸는데 항상 중국도로 역할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면 꼭 중국 탓을 했고. 이번엔 또 북한 핑계를 대지만 예. 바로 그 중국 역할론, 중국 책임론을 늘상 강조하던 미국이 이번에 종전선언만큼은 너는 빠져라 하는 식으로 하니까 네네. 이게 좀 모순이에요. 예. 차라리 근데 지금 미국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빠지라는 거예요? 이제 종전선언까지 되고 나면은 아까도 제가 책 제목도 그렇게 썼지만은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 판이 바뀐다는 얘기는 동북아의 국제 정치 질서가 완전 재편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분이 50대 50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 아하. 그런 의미.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종전선언은 빠지고 네. 나중에 평화협정은 법적으로 그 책무가 있으니까 그때 돌아도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의 지분이 한 20 내지 30되고 자기가 한 7, 80을 갖지 않나 하는 계산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옳지 않은 계산인 것 같고.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하고 재촉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을 넣어야 돼요. 음. 그거를 우리가 지금 문 대통령이 미국을 좀 설득을 해야죠. 네. 지난 5월 4일 날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할 때 그때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냥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미국을 설득해라. 미국을 설득해야지.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종전선언에 중국 껴주면서 지금 이 무역 분쟁이나 경제 문제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계산일 것 같아요. 트럼프의 그 사업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그전에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종의 성동 격사다. 네, 네. 무역에서의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정치 문제, 외교 문제에서 중국의 이 자격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실랑이러면서 밀고 당기다가 나중엔 그 문제에 중국이 양보를 크게 하면 좋아, 그럼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라도 좋습니다. 저건 해야 됩니다. 일본인데요. 아베 총리도 자기 입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가 됐다, 만나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리를 놔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일 관계도 중매를 서야 됩니까? 그렇지,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일본이 동북아 국제 정치에서 가지고 있는 유산과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무시 못할 정도입니다. 예. 우선 경제 대국이고 또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삐쳐가지고 자꾸 그 딴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쯤에서 우리가 중매를 좀 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일본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훈 원장한테 얘기했다는 얘기는 당신은 북한한테 얘기가 통하는 사람 같은데 네. 지금 아베가 지금 급했어요. 9월 달에 지금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해야 되는데 예. 곧 지금 있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그 전에는 정상회담 못 하겠지만 일단 그 화두를 던져 가지고 그 가능성을 당원들한테 비춰야 네.
총재로 재선될 수 있고 재선이 아니라 3선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임기가 연장된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랬으라고 봅니다만은 아베의 당내 정치 또는 국내 정치를 떠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종전선언에 중국을 넣어줘야만 되듯이 일본도 북일 관계도 지금 개선되도록 다리를 넣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자,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쪽의 주장 가운데는 아니 이게 앞으로 뭐 철도 도로 이 사업만 해도 앞으로 수십조 이상이 들어갈 텐데 내년도 뭐 고작 뭐 몇천억 이거 가지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설령 얘기가 잘 되고 사업이 진정돼서 평양 북한의 철도 도로 이 사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중물은 부여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라든가 항만 현대화 문제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에서도 지금 지난 5월 9일 날 한중일 정상회담 때 리커창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단동에서 서울까지 고속철을 깔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중국에서 제안한 겁니까? 중국이 제안한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나라예요. 지금 AIIB라는 그 소위 그 인프라 개발 은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종의 국제 기금 가지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될 거고 북한이 그런 SOC 같은 것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해주지만 설계 같은 거 해주고 그러나 북한도 이제 ADB든지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은 월드뱅크나 ADB에서 돈을 끌어다가 그거 SOC 개선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범국제적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마중물만 부어주고 북한이 그런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국제 환경 조성해 주는 쪽으로 가면은 야당에서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수십조 원이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됩니다. 미국 무기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싸요. 미국 무기 우리가 1년에 100억 달러씩. 100억 달러니까 얼마입니까? 10조. 10조 쓰는데 지금 지금 그 협력기금 2,942억 원인가 더 들어간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전부 해봐야 한 7천억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정세현 전 장관을 대기업들에서도 이렇게 강연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한다고 또 은행권도 강연 요청이 있다고 그만큼 우리 재계도 이 남북 판의 근본적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만큼 국제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 정세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전망해달라는 차원에서 가끔 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기업들도 이렇게 관심 갖는다는 거 보니까 진짜 판이 바뀌긴 바뀌나 보네요. 글쎄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쥐들이 먼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바뀔 것 같으니까 돈이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 정치인들도 기업들이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 무슨 이유인지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감지를 해야지. 그래도 아직도 안 믿기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구한 말에 세상 바뀌는 줄 모르고 상투 틀고 수염 길고 있다가 자식들 그 신학문 공부 안 시켜가지고 후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마음 한켠에서라도 이게 정말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변수다 이런 건 없습니까? 어디에서? 이게 판이 확 바뀌는 근본적 변화가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은 없으세요? 그건 이건 그 속도가 좀 느려서 지금 판은 바뀌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정상회담도 수행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냉정 구조가 이제 해체가 되는 과정에서 분단 체제가 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 구조와 분단 체제는 표리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분단 체제 와해가 두려운 사람들의 지금 저항이 마치 불란서 대혁명 이후에 앙샹 레짐 부활 운동처럼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하고 결국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서 무슨 옛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남 갈등이 좀 심화될 수 있다. 자, 다음 주부터 또 이어질 그 숨가쁜 전국을 냉철한 시각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세현 전 장관께서 좋은 도움 말씀을 주셨네요. 장관님 감사합니다. 예.